미국에 사는 한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450만 원씩 빚을 갚으려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막 전전하고 계신데요. 도박 빚이냐고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빌린 학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네, 당시에 빌렸던 1억 7천만 원이 지금 7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난 상황인 거죠. 와, 이게 기적을 넘어선 진짜 끔찍한 저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T의 5분 세상 읽기 진행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뉴스 속에서 진짜 핵심과 숨겨진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램 이름은 5분 세상 읽기지만 아주 각 잡고 자료들을 파헤쳐보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 더미가 꽤 흥미롭거든요. 글로벌 기술주 폭락 사태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동네 은행의 주담대 대란, 그리고 저 멀리 독일의 헌법 논쟁까지 아주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이슈들의 기저에 깔린 공통점이 바로 보이는 것 이면의 거대한 구조적 함정이라는 점이죠. 겉보기엔 기회 같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인 것들, 그리고 우리 삶을 조용히 흔들고 있는 숨겨진 시스템의 규칙들을 지금부터 함께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기회와 위험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곳, 바로 주식시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만큼 착시 현상이 심한 곳도 없죠. 맞아요. 주식시장의 착각 하니까 최근에 그 나스닥을 뜨겁게 달궜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사태가 딱 떠오르거든요. 아, 네, 상장 직후 이슈 말씀이시죠? 네, 상장한 지 불과 16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초고속으로 편입됐잖아요. 근데 보통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밀려오니까 주가가 확 오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타당한 기대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사들여야 하는 눈먼 돈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떨어졌나요? 네, 지수 편입 첫날 주가가 오히려 7% 가까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면서 140달러대라는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건 약간 그 맛집 방송에 나오기 직전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맛집 방송이에요? 네, 텔레비전에 방송 나오면 손님들이 엄청 몰릴 걸 아니까 발빠른 동네 사람들이 미리 가서 좋은 자리를 막 다 차지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막상 방송 당일에 외부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비싼 값에 자리를 탁 팔고 싹 빠져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에 오래된 격언 중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얼마나 냉혹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선반영의 무서움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특히 이때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약간 단기 고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 편입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는 세력들에게 아주 훌륭한 탈출구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아, 근데 진짜 뼈아픈 건요. 그 탈출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네, 매수세가 엄청났죠. 상장 직후부터 무려 3조 원어치를 사들였거든요. 이게 마이크론 같은 굵직한 대장주 매수액을 완전히 압도하는 규모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땠냐? 스페이스X 비중이 높은 국내 우주항공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들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5%라는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이라도 이 거시적인 조정 장세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특정 테마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아, 레버리지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숫자만 보고 뛰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시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 증시에도 크게 터졌잖아요. 아,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완전 반토막이 나면서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나요? 아니, 투자자가 자기 선택으로 레버리지를 샀다가 손실을 본 건데 왜 이 특정 파생 상품이 대한민국 증시 전체를 쥐고 흔든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그건 이 상품의 덩치와 기계적인 룰 때문입니다. 이 상품들의 순자산이 무려 15조 원 규모로 엄청나게 비대해졌거든요. 15조 원이요?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근데 이런 레버리지 펀드들은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2배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종가의 주식을 무조건 사고 파는 리밸런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리밸런싱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사고 파는 게 왜 전체 증시에 위협이 되는 건가요? 거대한 누구멈 코끼리가 좁은 도자기 가게를 매일 오후 3시 반 정해진 시간에 막 지나가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눈먼 코끼리요? 네, 이 코끼리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움직여야 합니다.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매일 기계적으로 특정 대용주를 시장에 쏟아내거나 사들이니까 주가 변동성이 인위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코스피라는 몸통 전체를 마구 흔들어버리는 이른바 웩더독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무리 수급 충격이 우려낸다고 해도 그 암세포가 15조 원 크기로 커졌는데 수술을 안 하고 놔둔다는 건 약간 금융당국의 핑계 아닌가요? 핑계라고 보질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 코끼리가 매일 도자기 가게를 다 부수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피해를 담보로 그냥 폭탄 돌리기를 방치할 순 없잖아요. 당장 상장 폐지해서 끊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는 100번 동의합니다만 이 자본시장에서 15조 원의 강제 청산은 수술이 아니라 거의 폭격에 가깝습니다. 아, 폭격 수준인가요? 네, 현물과 선물이 상장 폐지로 인해서 시장에 한꺼번에 막 쏟아지게 되면요. 그 수급 충격 때문에 M1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반토막이 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또 무섭네요. 네, 그래서 오늘 13일에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회동을 갖는데 거기서 막 강제 상장 폐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진입 정량을 높인다는 건 어떤 식으로요? 기본 예탁금을 대폭 인상해서 아무나 이 코끼리 등에 타지 못하게 촘촘한 허들을 만드는 식의 제도 보완이 유력하죠. 그렇군요. 자, 방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마침 주가가 워낙 떨어져서 역사적 저점이잖아요. 그럼 지금이 줍줍할 기회 아닐까요? 네, 그 부분도 짚어봐야죠. 마침 LS증권에서 아주 도발적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저점인 5배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이 정도면 바닥 쳤다, 아싸 박앤세일이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고서 제목이 함부로 줍줍하지 마라 였단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그 5배라는 숫자가 바로 현재 반도체 시장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시 현상입니다. 5배가 착시라고요? 네, 우리는 흔히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산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철저히 남의 지갑이 언제 닫힐기를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남의 지갑이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말하는 거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설비 투자를 계속 팍팍 해줘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당장은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막 쏟아부으니까 반도체 이익이 급증하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 보이죠? 하지만 빅테크들도 무한정 돈을 쓸 순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네,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술 단가를 계속 낮춰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면 빅테크의 투자 여력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반도체 수요 절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지갑 사정이 아니라 저 남의 지갑 한계점을 봐야 한다는 말씀 진짜 확 와닿네요. 거기다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기기 교체 주기도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 네, 시장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우리의 반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변수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추격자, 바로 중국의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 소식이죠. 이달 중순에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서 무려 6.5조 원이라는 자금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무려 18배나 폭증한 아주 무서운 기업입니다. 18배요? 와. 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여서 생산 능력을 그냥 무한대로 확장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인 셈이죠. 솔직히 18배라는 숫자는 압도적이긴 한데 그래도 첨단 반도체 분야는 아직 우리가 꽉 잡고 있지 않나요? 고대역 폭메모리 같은 건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중국은 미국 제재 때문에 첨단 반도체 핵심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입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를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붓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카락 붓이요? 첨단 반도체는 이 붓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중국은 지금 제재 때문에 두꺼운 매직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단 시장 진입은 막혀 있죠. 아하,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중국이 첨단을 못 만든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게 아니고요. 이 두꺼운 매직펜으로 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범용 반도체 시장을 얘네가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반도체는 최고급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쪽을 저가로 완전 장악해버린다는 거군요. 네, 거대한 내수를 바탕으로요. 아,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데요? 범용시장 파이가 결코 작지 않을 텐데 우리 기업들이 첨단 기술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캐시카우를 다 뺏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첨단 분야의 초격차 유지는 기본이고요. 범용 시장에서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지 않을 시장 다변화 전략이 없다면 우리 반도체 패권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거대한 돈들이 움직이는 반도체나 15조 원짜리 펀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실물 경제 말씀이시군요.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의 착시 현상 못지않게 실물 경제에서도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골마 터진 착시 현상이 있죠. 바로 대출 규제 시스템입니다. 네, 최근 은행권 대출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수도권 그리고 지방 모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정확히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네, 이게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바로 적용되는 데다가 심지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줄줄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죠. 아니, 은행들이 왜 이러는 건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출했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70%에 이미 도달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총극이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미 이사갈 집 계약 다 해놓고 원래 나오기로 한 6억 원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 계획 다 세워놨는데 하루아침에 한도를 3억 원으로 반토막 내버리면 이분들은 도대체 남은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네, 투기 세력도 아니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도매금으로 묶어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건 진짜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 아닙니까? 실수요자분들의 억울함과 혼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장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풍선 효과 때문에 결국 이자가 턱없이 비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연쇄 부작용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잖아요.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라는 국가적 시한폭탄의 뇌관을 어떻게든 해체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압박감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기 세력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핀셋으로 정교하게 분리해내지 못한 투박한 정책 설계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죠. 진짜 팍팍하네요. 근데 이렇게 자금이 멈춰선 곳이 부동산 대출 창구만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흐름도 아주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요. 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통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통계입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이 9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베트남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네, 유학과 연수 비중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입국자 수입니다. 취업 목적이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늘지 않았나요?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정부가 외국인 비자 쿼터를 대폭 늘려줬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체 취업 목적 입국자는 16만 명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다고요? 비자 문턱을 낮췄는데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산업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야가 경기 침체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일자리가 증발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비자 쿼터를 늘려놔도 막상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곳이 없는 거죠. 문은 활짝 열어뒀는데 정작 들어갈 방이 폐허가 된 상태라고나 할까요? 한국 주력 산업의 활력이 그만큼 둔화했다는 뼈아픈 반증입니다.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게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을 안 온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예전처럼 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네요. 참 경제적 생존이 팍팍해지는 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상황도 비슷하다고요? 네.
100년 넘게 굳건하게 지켜온 독일의 헌법적 가치도 지금 거대한 변화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 상점 영업 규제 완화 논란이죠.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게 하나 보죠. 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시절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상점 문을 닫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제해 왔습니다. 1919년이면 100년도 넘었네요. 네, 일요일 하루만큼은 노동자든 소비자든 다 같이 일터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회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대한 헌법적 합의였죠. 근데 최근에 그게 깨지고 있나요? 네, 최근에 빵집이나 도서관 같은 일부 시절에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니까 소매업계 상인들이 우리도 문을 열게 해달라며 영업시간 유연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종교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휴식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요. 상인들 입장이 진짜 100번 이해가 가는 게요. 아마존 같은 24시간 연중 무휴 온라인 괴물 쇼핑몰이랑 싸우려다 보니까 자신들만 오프라인에서 문 닫고 있는 게 너무 절박한 거잖아요. 100년짜리 헌법적 휴식마저 포기해야 할 만큼 생존이 급박하다는 거네요. 네, 경제적 생존과 인간다운 삶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숨통을 틔워주는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어야죠. 독일 상인들이 아마존이라는 거대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주 낡고 질긴 카르텔 하나가 깨지고 있습니다. 아, 고속도로 휴게소 개편안 말씀이시군요. 네, 매번 명절마다 아니 도대체 휴게소 호두과자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면서 다들 불만 많으셨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고속도로 휴게소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 고질적인 다단계 임대 구조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동안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임대를 주고 그 운영업체가 다시 실제 핫도그나 커피를 파는 입점업체에 재임대를 주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떼가느라 상인들은 죽어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싼 음식값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넘어온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상인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 많았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도 이번에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죠. 이건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면 상인들 임대료 부담이 확 줄어들겠어요? 네, 기존에 무려 33%나 되던 임대료 부담이 이제 8에서 9%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와, 33%에서 8% 되면 이건 그야말로 소소한 혁명 아닙니까? 당장 올해 말에 여주휴게소 등 8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고 통신사 할인도 되고요. 특히 2,000원 이하 실속 아메리카노도 마실 수 있게 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다만 낮아진 임대료가 단순히 입점업체에 배불리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소비자 체감 물가 인하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방금 휴게소 카르텔처럼 개선되는 시스템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삶을 평생 올가매는 끔찍한 시스템의 함정도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학자금 대출 사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아까 그 60대 노부부 사례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1억 7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무서운 복리이자 때문에 갚을 돈이 7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잖아요. 매달 450만 원씩 갚으면서 노후에도 파트타임을 전전한다는 게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육은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62살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는 끝없는 빈곤의 늪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빚 갚다가 인생이 다 가겠어요, 진짜. 네,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막대한 교육비와 대출 부담에도 아주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오늘 우리는 15조 원 규모의 레버리지 펀드부터 착시에 빠진 반도체, 그리고 하루아침에 반토막난 대출 한도, 2,000원짜리 휴게소 커피와 7억 원으로 불어난 노후 학자금 대출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하나같이 우리 삶과 직결된 거대한 시스템의 이야기들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복리 이자나 숨겨진 함정은 없으신가요? 그게 재정적인 빚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갉아먹는 낡은 습관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들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보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오직 여러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통찰들을 엄선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